한국에서 15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정우환 할아버지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겨우 몇 마디의 영어로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짜증 섞인 말투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무언가 오해가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지도 못한 채 그는 임시 대기 인원 0147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대기 구역으로 안내되었다.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다. 미국까지 오는 건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여정이었다. 외국어에 서툴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자와의 만남만을 생각하며 준비한 여행이었다. 손자가 유학 중인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할아버지, 꼭 와주세요. 함께 여행도 가고 제가 사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손자의 말에 용기를 내었다. 그렇게 몇 달간 여권을 준비하고 비자를 받고 병원에서 건강진단서까지 발급받은 뒤 어렵게 일정을 맞춰 출국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영어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다는 자책이 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여행 가방 안에는 손자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한국에서 사온 전통 과자, 손수 포장한 기념품, 그리고 손자의 생일을 맞아 마련한 조그만 금반지까지. 그것들을 건네며 웃을 손자의 얼굴을 상상하며 긴 비행을 버텼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입국 심사에서 마주한 젊은 직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말투, 표정, 태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범죄자처럼 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중히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시당하고 말았다. 나이 많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이 앞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 답변이 부정확했기 때문일까 스스로를 탓했다.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입국이 안 됐어라는 말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들릴지 생각하니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다. 가장 마음이 쓰였던 건 손자였다. 유년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후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은 손자. 그 아이에게 남은 가족은 이제 자신뿐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만남이 중요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마지막 끈. 그 끈이 지금 이국 땅의 입국 심사대에서 잘려나간 기분이었다. 몇몇 직원들이 대기실을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불법 체류 의심자가 되어 있었다. 자신이 평생직하게 살아왔고 한 번도 법을 어긴 적 없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 순간 그는 단지 통계 속 숫자 하나일 뿐이었다. 미국에 오는 아시아계 고령 남성 중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비행기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다. 언제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태워질지, 어떤 조건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졌다. 어렵게 준비한 여행이었고 손자가 얼마나 기다렸을지도 알기에 그 실망이 더 깊었다. 정우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걸 참아왔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견뎠으며 가족을 잃는 고통도 경험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낯선 나라에서 이유조차 설명받지 못한 채 거절당하는 일. 이것이 진짜 외로움이구나 싶었다. 주머니 속에서 손자의 사진을 꺼내어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해맑게 웃고 있는 얼굴, 한국에서의 마지막 여름 방학 때 찍은 모습이었다. 사진 속 그 아이는 지금 공항 어딘가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아이 곁에 갈 수 없다. 예정된 약속은 취소되고 함께 나누려던 시간들은 이제 공허한 상상이 되어버렸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남아있기는 한 것인지.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답은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마치
공항의 시계처럼 천천히, 무겁게, 묵묵히 그는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이라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리고 그때 한 장의 낡은 사진이 그의 기억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다. 정우환은 낡은 지갑 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사진 한 장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사진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그 속의 장면은 아직도 선명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함께 서 있는 미군 장교들. 그때는 베트남 전쟁 한가운데였다. 그는 카투사로 복무하며 미군과 합동작전에 참여했었다. 그 전쟁이 그의 삶에 남긴 것은 오랜 세월 흐른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기억뿐이었다. 사진 속 맨 오른쪽에 서 있던 백인 청년, 그의 이름은 마이클이었다. 미군 중이었고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채 적진에 고립됐을 때 정우환이 망설임 없이 그를 끌어냈다. 총성이 사방에서 울리던 상황이었고 그는 4명의 병사를 안전지역까지 옮겼다. 마이클은 후에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그의 귀에 또렷이 남아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그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 마지막으로 받은 소식은 10여 년 전이었다. 마이클이 미국 국방부에서 고위직에 올랐다는 이야기였다. 그때 함께 온 짧은 손편지에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우환은 그것이 단지 예의상 하는 인사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공항의 차가운 대기실에서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그 문장이 어쩌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번호는 여전히 지갑 속에 있었다. 그는 망설였다. 정말 이런 오래된 번호가 아직도 통할까? 그가 기억하는 마이클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을까? 지금 이 순간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 어떤 공식적인 항의도 법적 절차도 외국인인 그가 이국 땅에서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였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는 주저하며 핸드폰의 국제전화 기능을 켰다. 번호를 천천히 눌렀고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1번, 2번, 3번. 전화는 끝내 끊길 것만 같았다. 하지만 5번째 신호음 뒤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Hello, Johnson speaking. 순간 정우환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마이클이었다. 세월이 흘러 어조는 깊어졌지만 분명 그였다. 정우환은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했고 손자를 만나러 왔다는 말. 자신의 말이 얼마나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이클의 목소리는 곧 단호해졌다. 걱정 말게. 내가 해결하겠네. 지금 어느 터미널에 있는가? 정우환은 대기실 번호를 말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적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말.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게. 곧 상황이 바뀔 걸세. 전화가 끊긴 뒤 그는 여전히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다. 정말 이 전화 한 통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정말 그가 아직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일까? 의심과 기대가 뒤섞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금 자신에게는 그 말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대기실의 시계는 30분이 넘게 흘렀음을 알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옮겼지만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정우환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1969년 여름 베트남의 어느 정글. 미군 소대가 매복 공격을 당해 혼란에 빠졌던 그날.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총알이 빗발치던 순간 그는 그들 곁으로 달려갔다. 그때는 그저 옆에 있던 전우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누구의 명령도 아니었고 누구의 칭찬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날의 기억이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지금 이 전화 한 통이 정말 무언가를 바꾼다면 그건 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인간의 기억과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이다. 정우환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 움직임이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정우환이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은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공항 내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달리 직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무전기의 교신이 잦아졌다. 누군가가 부서장급 인사를 찾는 소리가 들렸고 보안 요원들이 대기실 주변을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다. 곧이어 정장을 입은 남성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한국어가 능숙한 직원이 따라붙어 있었다. 그 남성은 자신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총괄 책임자 리처드 윤이라고 소개하며 정우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이어 그는 정중한 태도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정우환에게 자리를 함께 옮기자고 요청했다. 이유를 묻기도 전에 이어진 말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우환이라는 이름이 미국 정부 내부에서 긴급히 확인되었고 특별 입국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믿기 힘들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를 불법 체류자 의심자로 간주하던 공항이 이제는 국갑 인물로 대우하고 있었다. 안내에 따라 특별 게스트 라운지로 이동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주변에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말들이 오가고 있었고 공항의 관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곳은 정부 고위급 인사나 유명 인사만 이용하는 구역이었다. 정우환이 자리에 앉자 준비된 서류들과 통역관 그리고 무선 통신 장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고 통역관이 수화기를 들어 그에게 건넸다.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다. 마이클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힘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정우환의 상황을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통화는 짧았지만 강력했다. 마이클은 방금 국토안보부 장관과 통화했고 공항 총괄에게도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모든 것은 곧 정리될 것이며 정우환이 겪은 모든 불편은 철저히 조사 후 조치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화를 끊고 라운지 창가를 바라보는 순간 정우환의 가슴은 아직도 불안했다. 과연 이 모든 말들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마음을 안고 조용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라운지 문이 다시 열렸다. 급하게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입국 심사대에서 그를 막았던 콜린스 심사관이었다. 평소의 당당한 표정은 사라지고 당황과 긴장이 얼굴에 묻어 있었다. 그는 정우환 앞에서 입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어나온 첫 마디는 짧았지만 무거웠다.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는 이어졌다. 자신의 판단이 부족했고 정우환의 배경을 알지 못한 채 무례하게 대했다고 인정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지는 말들 속에는 명백한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정우환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콜린스는 고개를 숙였고 그 자리에 있던 윌킨스 공항장도 다시 등장했다. 그의 손에는 특별 입국 허가서와 체류 연장 허가서가 포함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손자에게도 이미 연락을 취해 공항으로 오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우환의 눈빛이 달라졌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다. 그는 콜린스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 젊은 심사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정우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위킨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콜린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징계 조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한 달간의 업무 정지와 함께 재교육 명령을 받을 예정이었다. 시간이 흘러 라운지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절망이 없었다. 곧 정우환은 손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국 땅에서 다시 시작될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 분명했다. 라운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정우환은 아직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국의 공항에서 홀로 외면한 존재였던 자신이 이제는 특별 입국 허가까지 받은 상태였다.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콜린스 심사관의 사과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다. 마이클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뀐 것은 감사했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배려일지
아니면 진심 어린 존중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때 라운지 문이 또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양복을 입은 미군 장성 2명이 다른 인물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들 뒤에는 국방부 관계자, 미군 참모, 지역 언론인들까지 동행하고 있었다.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달라졌다. 모두가 조용해졌고 장성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정우환 앞에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미육군 제5사단 사령 로버트 앤더슨 소장이라고 소개했다. 앤더슨은 백악관과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정우환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1969년 베트남 롱안 지역에서 미군 소대가 매복 공격을 당했을 때 정우환이 부상자를 구조하고 소대를 구출해냈다는 기록이 아직도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앤더슨은 조용히 상자 하나를 꺼냈고 그 안에는 공로 훈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훈장은 미국 정부와 미군이 정우환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시라고. 정우환은 잠시 말을 잊었다. 전쟁의 기억은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돌아와서도 가족조차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던 기억이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 일이 반세기 넘게 지나 이제서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가 감정에 휩싸여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라운지 문이 다시 열렸다. 누군가가 빠르게 들어왔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바로 손자 민준이었다. 숨이 찬 얼굴로 정우환을 찾던 민준은 할아버지를 발견하자 멈춰섰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감격이 동시에 비쳤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고 정우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인사를 받았다. 민준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미군 장성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는 장면, 라운지 가득한 언론인들, 그리고 고급스럽게 꾸며진 공간. 그는 공항에서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달려왔지만 눈앞의 광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앤더슨 소장은 민준에게도 정중히 인사를 전하며 설명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미군 장병들의 생명을 구한 분이며 미국의 전쟁 영웅이라고.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단순히 조용하고 검소한 시골 노인이자 어린 시절 여름방학마다 김치볶음밥을 해주시던 그 존재가 이렇게 미국 정부가 공로를 인정하는 인물이라니. 민준의 시선 속에는 자부심과 놀라움이 함께 떠올랐다. 정우환은 조용히 손자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언론인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위킨스 공황장이 대신 응답했다. 지금은 가족과의 재회가 우선이며 공식적인 인터뷰는 추후에 조율하겠다고. 그렇게 라운지의 조용한 감동이 흐르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순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반세기 전의 용기와 희생이 잊히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존중받고 있었다. 정우환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참석자들은 차례로 퇴장했고 민준과 정우환만이 남았다. 조용한 라운지에 두 사람의 침묵이 흐르던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신의 대학교에서 마이클 존슨이 특강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란 것도 학내에서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다. 정우환은 놀란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았다. 세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라운지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위킨스 공황장은 직접 짐을 들고 배웅하고 있었다. 공항 직원들은 복도 양옆에 줄을 서서 인사를 건넸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입국이 거부되었던 이곳에서 지금은 모든 이들이 그를 영웅으로 대하고 있었다. 정우환은 마지막으로 공항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국장을 지나 미국 땅을 밟았다. 이번에는 누구의 제지도 없었다. 오직 환영뿐이었다. 민준의 차는 조용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저녁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다. 정우환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손자는 말을 아끼고 있었고 그 옆자리에 놓인 작은 종이 상자 안에는 방금 받은 훈장이 담겨 있었다.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교통량이 많아졌지만 차 안의 공기는 고요했다. 정우환은 이제야 자신이 정말 미국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민준의 아파트는 LA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단정한 빌라 단지였고 입구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차가 멈추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몇몇 이웃들이 현관 앞에 모여 정우환을 맞이했다. 그들은 미리 소식을 들은 듯 박수를 치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어떤 노부인은 직접 만든 떡을 담은 접시를 건넸고 옆집에 사는 아이들은 수줍게 손을 흔들었다. 그중 한 중년 남성은 영웅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진심을 담아 그를 맞이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정우환은 말문이 막혔다. 민준이 직접 꾸며놓은 방은 깔끔하고 아늑했다. 벽에는 한국의 풍경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그가 좋아하던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창가 쪽 테이블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정우환과 민준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정우환은 그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울컥했다. 그날 밤 민준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둘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민준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말을 꺼냈다. LA 타임즈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정우환의 이야기가 실릴 예정이고 인터뷰 요청도 함께 들어왔다고 했다. 정우환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그런 주목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침대에 누운 정우환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베트남 정글의 습한 공기와 총성, 마이클의 피 묻은 어깨, 그리고 불안하게 흔들리던 헬리콥터의 소리가 떠올랐다. 그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다.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전장에서 그는 본능처럼 움직였고 그 결과 누군가의 인생이 이어졌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서야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 손에 들고 온 신문을 건넸다. 대문짝만한 제목 아래에는 정우환의 얼굴이 실려 있었다. 기사 제목은 잊혀졌던 용기, 되살아난 기억이었다. 기자는 공항에서 벌어진 일, 베트남 전쟁 당시의 상황, 마이클과의 인연, 그리고 손자와의 재회를 세세하게 담았다. 기사 말미에는 지금 우리 곁에도 이런 이야기를 품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사를 읽은 정우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신문을 접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길 건너편에서 한 여성이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평화로운 아침이 당연한 것이 아니란 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자신이 겪었던 전쟁과 상실, 그 속에서 지켜낸 사람들,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만큼 선명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날 오후 민준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총장이 직접 정우환을 학교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이미 신문 기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졌고 마이클 존슨 차관보가 강의에서 자주 언급하던 한국인 전우가 바로 정우환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민준은 할아버지가 원치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정우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정글 속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총성이 아닌 새소리가 들렸고 불안이 아닌 평온이 그를 감쌌다. 멀리서 누군가가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마이클이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자네 차례야. 자네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지. 정우환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며칠 후 정우환은 민준과 함께 대학 캠퍼스를 찾았다. 총장의 안내를 받아 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강단 앞자리에 앉은 이들은 대부분 아시아계 학생들이었고 한국어가 들리기도 했다. 총장은 간단한 인사말 후 마이크를 정우환에게 넘겼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고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짧게 말했다. 긴 이야기 대신 그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만 남겼다. 살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삶의 이유가 됩니다. 청중석에는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은 곧 잔잔한 박수로 이어졌다. 어떤 학생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어떤 교수는 휴대전화로 그의 말을 녹음했다. 정우환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강연은 이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의 존재에 머물렀다. 민주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모두들 감동받은 것 같아요. 강연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떤 이는 전공 과제로 그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정우환은 하나하나 정중히 응대했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대학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민준에게 물었다. 이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민준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LA 시청이었다. 시청 관계자는 정우환에게 공식적인 감사장을 수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시에서 개최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행사에 정식 초청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우환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관심이 과연 자신에게 어울리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받아야 할 자리예요. 누구보다 먼저요. 며칠 후 행사날이 다가왔다. 정장을 갖춰 입고 행사장에 도착한 정우환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다. 무대 한편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사회자는 그를 시민의 자긍심이자 살아있는 역사라고 소개했다. 행사장에는 각국 외교관과 참전용사 가족, 지역 언론이 참석했고 그들의 표정 속엔 존경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정우환은 간단한 인사를 전했다. 화려한 수식은 없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과 자신보다 더 많은 이들이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뿐이었다. 말이 끝나자 행사장 안은 조용해졌고 곧이어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행사 후 그의 사진은 다음날 아침 여러 지역 신문에 일면에 실렸다. 그날 밤 민주는 할아버지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정우환은 침대 옆 탁자에 감사장과 훈장을 가지런히 놓아두고 있었다. 민주는 책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런 하루를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정우환은 대답 대신 짧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반세기 동안의 침묵과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정우환은 LA타임즈의 요청으로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엔 한인 사회를 위한 특별 기획이었다. 기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공항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정우환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가장 두려웠던 건 내 이야기가 아무 의미 없이 묻혀버릴까 봐였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그대로 기사 제목으로 실렸다. 잊혀진 영웅의 귀환, 그가 두려워한 것은 침묵이었다. 기사는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영어권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 전역의 참전용사 단체에서도 그에게 연락을 취했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주는 조심스럽게 한 소식을 전했다.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정우환은 처음엔 망설였다. TV에 나가는 게 편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는 말했다. 이건 할아버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예요. 며칠 뒤 촬영이 시작되었다. 인터뷰는 조용한 민준의 아파트에서 진행되었고 제작진은 정우환의 말에 집중하며 기록했다. 제작진 중 한 명은 촬영이 끝난 후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써봤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정우환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침묵 속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어느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과거는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진심과 용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정우환은 늦은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정우환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반응들이 이어졌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민준의 아파트 우편함에는 손편지와 작은 선물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떤 편지는 손글씨로 정성껏 써 내려간 감사의 인사였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전했다. 특히 한국에서 온 편지들은 더욱 특별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저희 아버지도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들이 이어졌다. 정우아는 매일 아침 우편함을 열며 한 장씩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고 침대 옆 탁자에 가지런히 쌓아두었다. 민주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어느 날 물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정우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용히 말했다.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며 LA 한인 사회에서도 정우환의 존재는 특별한 상징처럼 여겨졌다. 지역 문화원에서는 그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고 학생들이 그를 인터뷰하러 찾아왔으며 동포신문들은 그의 이름을 단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낯선 땅의 방문객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LA시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도시역사관에 그의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한국전 참전자의 이름과 기록, 공로훈장 복제본을 함께 전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정우환은 조용히 수락했다. 그것은 개인의 명예라기보다는 자신이 대신 기억을 전해야 할 수많은 동료들에 대한 작은 책임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기념 전시가 시작되던 날 민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시청을 찾았다. 전시장 한켠에는 베트남에서 찍은 흑백 사진과 함께 전우의 생명을 지킨 한국인이란 설명이 적혀 있었다. 어린 학생들이 그 앞에서 설명을 듣고 어떤 아이는 우리 할아버지도 참전 용사였어요라고 조용히 말했다. 정우환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이국 땅에서도 연결되는 한국인의 정서가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정우환은 문득 옛 친구들이 떠올랐다. 함께 작전에 나갔던 동료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 그리고 연락이 끊긴 후배들. 그는 조용히 민준에게 말했다. 혹시 한국에 있는 참전용사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까? 민주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고 국방부와 보훈처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주는 조심스럽게 출력된 명단을 건넸다. 낯익은 이름 몇 개가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한 사람은 강원도에서 살고 있다는 기록이 있었다. 정우환은 마음이 동했다. 오래전 전장에서 함께 있었지만 연락이 끊겼던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그는 민준에게 부탁했다. 한번 편지를 써보자. 연락이 닿지 않아도 괜찮으니. 편지는 한국으로 발송되었다. 짧고 담백한 내용이었다. 전쟁 중 함께 복무했던 정우환이라는 이름, 지금은 미국에 와 있으며 당신이 맞다면 한번 연락을 주었으면 한다는 요청. 그저 마음을 전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한국에서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손편지와 함께 예전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흑백으로 빛바랜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신구 69, 롱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 선생님,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기억도 선명합니다. 언젠가 다시 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환은 말없이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사진을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고 그 기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는 한국에 한번 가야겠구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정우환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마지막 장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느꼈다. 그렇게 정우환의 하루하루는 조금씩 변해갔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침묵 속에 머물 필요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는 더 이상 잊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 자체로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말없이 용기를 전하고 있었다. 정우환은 봄이 오기 전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민준과 함께하는 귀국이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이었다. 이국의 공항에서 거절당했던 사람이 이제는 존중과 환영 속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짐은 단출했다. LA에서 받은 감사장, 공로 훈장, 손자와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받은 손편지들이 전부였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예요. 한국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에 도착하자 공항 입국장에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보훈처 관계자와 지역 방송국 취재진, 그리고 정우환과 편지를 주고받은 전우 강영호 씨였다. 머리가 희끗해진 강 씨는 조용히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둘은 짧은 눈인사만으로도 오랜 세월을 뛰어넘는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 말보다 기억이 먼저 통했고 침묵 속에서 세월이 사라졌다. 며칠 후 정우환은 강 씨의 고향 마을로 초대받았다. 조용한 산골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마을회관 행사로 작은 환영식이 열렸다. 주민들은 김치전과 된장국을 준비했고 동네 아이들은 손글씨로 환영 메시지를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 모두들 그의 이야기를 뉴스나 다큐멘터리로 접했다며 이런 분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라는 인사를 전했다. 그날 밤 강 씨와 단둘이 앉아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였다. 전쟁 이야기,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의 이름, 그리고 각자의 지난 삶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강 씨는 말했다. 그땐 우리가 누구인지 묻는 사람도 없었지. 그냥 살아남는 게 다였으니까. 그런데 이제야 우리가 했던 일이 기억된다는 게 참 다행이야. 정우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속엔 오래된 그늘과 함께 깊은 위로가 있었다. 며칠 후 정우환은 고향 묘소를 찾았다. 아내가 잠든 자리였다. 조용히 앉아 지난 몇 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손자와의 재회, 마이클의 전화, 공항에서의 변화, 그리고 미국 땅에서 들었던 박수와 감사의 말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야 조금 늦게 도착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야. 당신이 늘 말했잖아. 세상은 언젠가 알아준다고. 귀국 후 몇 주 동안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보훈단체, 고등학교, 지역 도서관까지. 정우환은 모두 수락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겪은 일을 조용히 나누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해 가을, 민주는 서울의 한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등록했다. 정우환은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원룸을 얻어 살기 시작했다. 새벽이면 산책을 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가끔은 민준과 함께 영화관에 들르기도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흘렀다. 더 이상 그는 뉴스에 오르내리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그 평온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정우환은 종로의 작은 찻집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읽었다. 미국에서 온 편지였다. 발신인은 마이클의 딸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요즘 자주 선생님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이 없었다면 자신의 삶도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라고요. 저희 가족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감사는 말로 전해질 수도 있고 침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겨울이 오기 전 정우환은 손자와 함께 인사동 골목을 걸었다. 작은 갤러리 앞에 멈춰서자 민준이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에 할아버지 사진이 전시돼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 초상 사진전이에요. 정우환은 짧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그럼 난 사진으로라도 오래 살아야겠구나. 그날 밤 민준이 말했다. 할아버지, 전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정우환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어떤 말보다 그 말이 더 오래 남을 것 같았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정우환은 어느 날도 빠짐없이 조용히 아침을 맞이했고 어김없이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매일 같은 문장을 적었다. 기억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다. 다만 끝까지 진심을 지켰고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냈으며 말없이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환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용기와 인내가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희생과 헌신이 결국에는 따뜻한 이해와 존경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노인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숨은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소중한 의미와 역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계속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과 한 줄의 댓글이 또 다른 감동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에 남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